이어서 지방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곳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 부산 북갑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북갑 하정우와 박민식, 한동훈의 싸움입니다. 먼저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JTBC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하정우 민주당 후보자 34,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0,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1. 요게 JTBC가 이제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한 결과인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전체적으로 8.8%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하정우와 한동훈이 7%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요거는 박빙의 선거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2강에 이제 박민식 이제 1중의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볼까요? 네, CBS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 KSY에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하정우 35.8, 한동훈 40.7. 이것도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내에 있고요. 박민식은 17.9에서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한동훈이 상당히 약진을 한 조사죠. 근데 두 개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예. 하나는 이제 하정우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와의 싸움, 또 하나는 박민식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싸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크게 보면은 한동훈이 이재명과의 싸움을 한편으로 벌이고,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과의 싸움을 벌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이 결과가 정말 이것도 중요합니다. 즉 아까 전북 도지사의 경우에 이제 무소속 김관영이 될 경우에는 정청래 연인과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역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된다면은 장동혁 지도체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윤리위와 이제 당무위, 당 기율위를 거쳐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제명을 해서 사실상 출당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오고도 단일화 없이 저렇게 만약에 선전을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자력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래서 혹시 복당이 된다면, 그 복당위원 시나리오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복당을 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복당이 된다면 말이죠.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이제 또 어쨌든 이제 이 오는 8월쯤에는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열릴 가능성이 많은데, 전당대회 또 당권 후보로 나가서 당 대표가 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이제 소위 한동훈의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서 친한 그룹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천에 들어갈 것이고, 2028년도 23대 총선에서는 그 한동훈계가 만약에 또 약진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2030년에 대선에 나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테니까 상당한 정도의 위협이 되겠죠, 장동혁 현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복당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지금 법적으로 쫓겨난 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지금 뒤늦게 와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친한계 의원이 한 12~13명 나왔고, 그리고 친한계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동훈과 좀 연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계한 미래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한 20여 명 되기 때문에 한 4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면 복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나오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야당의 권력구도 더 나아가서는 전체 한국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딸들, 개딸에 비유한 한딸들, 한동훈을 지지하는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일부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전국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부산 북구로 이제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동훈의 표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여론조사 때면 특히 한딸,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적극성, 치열성이 굉장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그 지지율이 표본이 과대표집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미 공개석상에서 많이 제기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게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이제 구포시장이라든가 이게 막 거리를 싣고 다니면서 매출을 올려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지율 상승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건 진짜 두고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는 정말로 한번 우리가 주목하고 또 관전 포인트를 좀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한동훈
한동훈 후보가 이게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후보 단일화론이 많이 뒷받침이 됐죠. 후보 단일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한동훈, 가로 닫고 후보 단일화인데 한동훈 얘기 안 하고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지지율이 약진하는 상태에서 후보 단일화는 한동훈으로의 후보 단일화이기 때문에 구태여 한동훈으로의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보수를 이렇게 자극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후보 단일화론은 한동훈을 위한 후보 단일화론입니다. 1987년도에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3김 1로 3김이 이 대선을 치렀죠. 그때 김영삼과 김대중과 김영삼을 응원했던 민주화 진영이 군사정권을 연장시키지 않으려면 두 사람이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 단일화론이 있었습니다. 김영삼이 김대중, 즉 YS가 DJ보다 지지율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그때의 후보 단일화 역시 YS로의 후보 단일화론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을 응원한 사람은 김대중도 뭐 크게 이게 뭐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YS보다 낫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론자와 비판적 지지론자를 이제 대결을 했는데 비판적 지지론자는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걸 내놓고 얘기했지만 당시에 YS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후보 단일화론만 얘기합니다. 비슷한 양상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부산북갑에서 후보 단일화론은 한동훈으로의 후보 단일화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한동훈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은 상태에서 가린 상태에서 후보 단일화론을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의 지지율 상승세에 도움을 줬다. 이런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두 번째 평택을 간단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유이동, 조국 지지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의 김영남이 30, 유이동 국민의힘이죠. 23, 혁신당,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25% 나와서, 전부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 박빙의 선거를 치르고 있다. 3강입니다, 그냥. 나머지 황교안과 김재현 등이 있는데, 여기가 2약. 황교안이 뭐 1중 정도 되겠습니다. 3강 1중 1약 정도가 될 텐데, 예.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 5월 20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한, 조사 결과고요. 여론조사 꽃에 의뢰한 겁니다. 김어준이. 예. 그래서 28.9 김영남, 유이동 20.6, 조국이 24.9. 여기도 오천법이 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있고요. 예. 또 하나. 네,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6일부터 27일까지 의뢰한 겁니다. 김영남 26, 유이동 20, 조국 29에서 여기도 오차범위. 네, 조국과 유이동은 이제 9%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오차범위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1, 2위와 2, 3위 간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봐서 여기도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평택을 보면서 이 떠나지 않는 의문과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청래는 왜 김영남을 결국 이 후보로 선출을 해줬을까? 즉 공천을 줬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김영남은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다가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갔다가 지금 뉴 이재명, 소위 말해서 이제 시류와 대세에 따라서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 뉴 이재명의 하나로 결국 이재명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지금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청래는 지금 친문 그룹과 가깝고 조국도 친문의 적자이기 때문에 조국이 놔도 될 수 있도록 놔둬도 되는데 왜 굳이 김영남을 후보로 선출하게 했을까? 공천을 행사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뉴 이재명으로 들어온 김영남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의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이렇게 공천권을 좀 행사해 준 거다. 대통령의 면을 봐서 뭐 이게 하나 해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아무리 조국과 가까워도 조국이라고 하는 상대적 거물이 중앙 무대로 배치를 하고 들어왔을 때 자기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합당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당권 얘기도 있을 것이고 당권 주자. 또 하나는 대권의 상당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게 되는 거다. 이런 점에서 조국 견제용으로 김영남을 추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역시 파벌 전쟁의 양상이 심합니다. 친문은 조국을 응원하고요. 친명은 뉴 이재명, 김영남을 응원합니다. 근데 김영남은 사실은 스스로 파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스스로 이게 대부업체 뭐 이런 논란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제2의 뭐 이해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좀 정청래 입장은 좀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공천을 했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친명으로 보이는 김용남, 유해지명 김용남이를 지원하자니 그렇다고 가까운 조국을 지원하자니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당대표로서 다른 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우습고 또 자기의 라이벌이 될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꺼리낌직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재미있는 구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조국과 김용남과 조국의 소위 이제 진보당, 민주당 계열의 두 후보가 싸우는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이전 투구 속에서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진보 후보들에 대한 회의감이 보수 유이동 후보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유이동은 이제 후보 단일화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이 합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합당은 아무리 봐도 이제 힘들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유이동 네가 사퇴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진보 진흙탕 싸움 속에서 회의를 느낀 일부 진보와 그 다음에 이제 중도층이 평택을 오래 살았던 유이동 후보에게 얼마나 표가 될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